안녕하세요. 안유화 경제투자론 회원 여러분. 지금 연휴를 잘 즐기시고 있나요? 지금 제가 연휴인데도 나와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일부러 굉장히 편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하고 편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워렌 버핏 주주총회가 열렸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 주주총회 결과로부터 보는 미국의 미래,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패권 전쟁,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제가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를 여러분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편하게 얘기할 거고요. 자, 우선 첫째,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투자 방향은 전 세계에 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 자금이 어디에 투자되냐, 어느 주식에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헤지 펀드 혹은 기관 투자 자금들이 따라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금들이 미래 흐름의 일정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혹은 미래 흐름을 읽으려면 버크셔 해서웨이 이 자금 투자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게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워렌 버핏의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포트폴리오로 미래 흐름을 읽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러면 제가 하는 안유화 독서 모임 강연에 오세요. 지금 15기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런 미래 글로벌 자금 흐름 동향, 그리고 우리가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투자 흐름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제가 하는 15기 독서 모임 강연에 오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게 하이라이트 일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주총회를 보면은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fiscal policy라고 합니다. 재정 정책. 이 사람이 전체 주주총회의 큰 흐름이 재정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자기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의 재정 정책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개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올해 1분기 기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3,477억 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로 제가 설명드리면 재정 정책이 보통 일반 국가에서 GDP의 3.5% 정도가 노멀하다고 보는데 미국은 이미 7%가 됐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사람의 지금 갖고 있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평가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일단 갖고 있는 이 현금 흐름이 3,477억 달러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에 투자할 자산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총알을 준비하고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5년 기간에 이 사람은 꼭 저점에 금융위기 당시와 똑같이 아주 저점에 우량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읽는 것 같아요. 그게 언연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좋은 기회가 아니라면 현금을 갖고 있을지언정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지 굉장한 시학이 올 거다 이렇게 읽는 것 같고 그때를 위해서 총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은 미국은 구조적 문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실제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번에 공개한 1분기 데이터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14%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 속에서 관세 전쟁 속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 관세 전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재무제표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이 14% 하락했고 투자 순이익도 64%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워렌 버핏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나왔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전 세계 70억을 상대로 전쟁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다. 미국 인구의 3억이 좀 넘는 인구가 잘 살겠다고 전 세계 70억하고 싸우는 거는 잘못된 거다. 첫째 포인트. 전 세계 모든 사람 70억한테 우리 3억만 잘 살고 있다. 잘 살려고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자체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고 미국이 자기 멸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무역이라는 거는 상호 호혜라는 거예요. 윈윈이라는 거예요. 각 국가가 서로 잘하는 걸 하고 각 국가가 서로 잘하는 걸 하고 서로 간의 무역을 통해서 최대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무역인데 지금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 사람이 완전 직격탄으로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워린 버핏은 굉장히 자기를 신에게 나타나지 않고 공개 장소에서 언론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조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데는 이 사람이 미국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대폭 하락한 걸 통해서 이 사람 역시 이 시대적 운명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워린 버핏은 3,477억 달러 현금을 갖고 있을지언정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이나 많은 나라들의 이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혹은 금융가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저도 사실 많이 얘기했죠. 지금 전 세계가 AI, 양자 컴퓨팅, 미래 기술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열광하고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 열광하고 이 시점에도 이 사람은 총탄화를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워린 버핏은 어떻게 읽고 있냐? 포인트는 4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정 정책에 대해 우려심을 표현했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 국채가 37조 달러를 향하고 있고요. 트럼프 2기 정부 100일 내에 자기가 약속한 건 하나도 한 게 없고요. 빚만 6천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매년 내는 이자가 미국의 국방비를 초월했고요. 미국의 사회보험 비용 빼고 두 번째로 높은 지출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입법기관 국회죠. 이런 매년마다 늘어나는 재정 적자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뎁실링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그 부채 한도를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이런 무작위한 이런 부채 행위에 대해서 입법기관 국회가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그 논리를 설명했죠. 어느 정부 들어와도 국회와의 관계가 그 정부의 4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트럼프 일일 때는 결국 트럼프 있는 공화당이 입법기관을 장악하지 못해서 결국 재정 예산이 문제가 생겼고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는 월급을 못 주니까 막 지방정부가 출근 안 하는 이런 일도 발생했다. 근데 지금처럼 이기 정부가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에 장악하면 결국은 정부 쪽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자기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입법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의해서 부채 한도 억제하는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과거 제가 안유화 경제투자론 유튜브에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거를 제가 미국 경제 그림 중국 경제 그림, 한국 경제 그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반복할 수가 없어요. 시간 제한 때문에. 가서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재정 적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입법기관, 국회가 거기에 대한 억제작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감세정책이든 증세정책이든 어떤 의사결정도 사실 국회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미국의 융자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 지금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3.5%로 갔어요. 여러분.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시키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목표치가 2%인데 원래는 2%대로 갔었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갔어요. 중국하고 미국 관세 전쟁하면서 3.5% 파월 의장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미국의 융자 비용이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버핏의 현금이 투자할 자산이 없는 근거, 논리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 이런 금융가에서 이걸 재정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위기. 근데 이 사람은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동기라고 표현합니다. motivation, 동기. 여러분 위기와 동기는 다른 뜻이죠. 위기는 결과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위기
폭발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동기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로 재정 구조가 점점 악화되게 끌고 간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읽는 미국의 재정 구조는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몇 명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정치 구조와 재정 적자가 완전히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간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정치 구조는 재정 적자의 확대 그리고 계속 악성순환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정치 역학구조가. 정치인들이 국가와 미래의 운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단기 이익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 역학구조가 미국의 50년, 100년은 모르겠고 어쨌든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이렇게 계속 커가면서 이자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결국은 지금 국방비 초과라는 이 상황에서도 입법기관은 국회에서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결국 미국의 운명은 정치 역학 운명 그리고 재정 적자가 함께 엮어서 지금 같이 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정치의 양당이잖아. 양당 간의 정치 역학 구조의 하나 도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미국 경제의 그림 보면서 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초문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보십시오. 워린 버핏은 계속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재정 적자를 계속 확대해가며 결국은 달러 신용이 무너질 거고 달러 운명이 끝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워린 버핏은 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역 적자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서 미국은 왜 재정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고 왜 무역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워린 버핏은 2003년에 문장 하나를 씁니다. 그 문장 하나에서 미국이 계속 이대로 가면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날 거고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달러 신용이 무너질 거고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의 패권 지위는 무너질 거라고 경고하는 문장을 썼어요. 가서 자세히 읽으시고요. 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했냐면 해외 국가가 미국의 자산을 2.5조 달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해외 자산을 얼마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매년마다 당시의 무역적자 한 5천억 달러였어요. 지금 미국은 무역적자가 1년에 1조 2천억이거든요. 지금 1조 2천. 2002년, 2003년 당시에는 5천억 달러 무역적자에서 미국이. 이 사람이 당시에 문장 쓴 이유가 5천억 달러 계속 무역적자니까 이게 계속 다른 나라들이 그 달러 자산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미 2.5조 달러 자산이었잖아요. 지금 중국만 갖고 있는 게 현재 3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계속 갖고 가다가는 미국은 쌍적자, 무역적자, 재정적자 이것 때문에 달러 신용이 무너진다라고 걱정하면서 당시에 대안을 하나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수입증명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간단히 언급했었는데 2003년에 그 문장에서 미국은 수입증명서를 도입을 해서 다른 나라에 수입증명서를 줘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국의 관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그 얘기하면서 이 수입증명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입증명서를 떼줘가지고 어떤 나라에 어느 만큼 한도를 주고 어떻게 뭘 수입하고 어떤 거는 수입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줄여가야 된다. 이 문장을 썼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런 쌍적자 국면은 오래가지 못하고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것이고 당시에 얘기했던 게 미국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 그때 문장에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당시에 2003년 당시 그 문장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 저축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워린 버핏이 하는 그 문장 속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수입증명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를 다시 돌아와 봤더니 지금 그때보다 채무도 더 늘어났고 지금 37조 달러 가잖아요. 이자도 지금 천문학적으로 내야 되는 이자가 국방비를 초월했고 지금 재정적자가 지금 GDP의 7%로 왔고 지금 2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20년 넘었잖아요.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시급하고 더 위험해진 겁니다. 그 와중에도 아까 말하는 AI라든가 양자 컴퓨터 이런 미래 에너지 쪽 이런 산업들이 미국의 한머니의 이런 추종으로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미국은 금융이 딱 중간에 있어서 미국 국민들이 모든 로고는 딱 금융시장이 잘 가네 안 가네에 지금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어떻게 돌아간지를 미국이 정부에서 찍어낸 돈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상업은행이 사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그 국채를 사가지고 담보로 또 새로운 통화를 찍어내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서 재정 적자 계속 늘어나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찍어낸 돈들이 실물 경제, 기업이나 가게한테 가지 않고 다 금융 자산에 가서 있다 보니까 주식만 계속 올라갔다. 근데 그 주식이 모든 주식의 가격을 올린 건 아니고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주식만 올렸다. 그래서 걔네들이 애플은 최고 3조 8천억 달러의 시가총액까지 갔다. 그때 제가 그렇게 쭉 설명드렸죠. 그래서 버핏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이런 주식들이 버블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금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계속 이렇게 국채를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외국계 은행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러 자산의 분배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일본하고 미국이 협상했잖아요. 지금 2차 협상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미국이 협박할 수 있는 나라는 자기 동맹국밖에 없다. 왜? 이 동맹국가들은 소비시장도 미국에 의존하고, 두 번째, 미국의 군사보호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는 협박할 수 있는 나라가 동맹국가밖에 없다. 이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 일본이 굉장히 트럼프 미국에 협조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2차 협상 가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무슨 말까지 했냐면,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한 1조 1천억 달러 정도 돼요. 원래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2009년 이후로 점진적으로 외환보유에서 달러 자산 비중을 줄여오면서 지금 8천억도 안 됩니다. 7,700억 달러 정도 조금 넘어요. 일본이 1조 1천억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강경한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 국채를 팔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하고 일본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빠져서 이 내용하고 계속 제가 버핏 얘기를 할 건데요. 이번에 여러분 100일 잔치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생각해봐요. 그동안 약속했던 대선 후보 공약 때 약속했던 걸 지금 100일 동안에 지킨 게 할 수 있는 게 전쟁 당장 끝난다 하는데 전쟁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중동 전쟁도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에 폭격을 준비하고 있고 계속 가고 있고, 의외로 러시아하고 트럼프 관계가 일기 때처럼 안 가고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협정, 광물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처음에 얘기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미국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막 자랑할 거면 젤렌스키가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악수하면서 막 기자들 앞에서 막 광물협정 체결했다 자랑을 해줘야 되는데 젤렌스키 가지도 않았고 부통령이 갔고 결국 재무장관 베센트하고 협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서로 양보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원래는 젤렌스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카드 있니? 카드 없는데 뭐가 협정이야?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변해버린 거예요. 100일을 넘은 트럼프 정부, 2기 정부는 뭔가 성과가 필요한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협정이라도 빨리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또 강하게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미국 국내 경제는 타격이 너무 심하고 지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뭔가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그 성과가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한테 많이 양보를 해서 이번에 그 광물협정에서 50대 50 돈을 넣는데 미국이 군사 지원한 것까지 돈을 다 계산해서 그 기금의 50대 50으로 하겠다. 그 말을 아무도 50일로 못 갖고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는 광물 개발에 따른 혜택을 미국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미국은 넘버 오브 원, 그 중에 하나. 거기에 협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러시아를 지원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개발에 참여 못한다.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원한 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개발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적은 건 중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협정에 적어놓은 건 미국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중국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거기다 배척 조항을 쓴 거거든요. 시진핑하고 젤렌스키가 막 대화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개발에 중국의 역할을 가장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빨리 해줄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사실 미국보다. 근데 이 길을 막아놓은 겁니다. 이번 협정에서. 그게 미국이 요구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조항 빼고는 앞으로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유럽도 가져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원래는 미국이 가장 돈을 많이 썼는데 미국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가 유럽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말하는 게 그거죠. 유럽 내내 운명을 내내저를 보호해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게 유럽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전체 비용이 60%를 지금 유럽이 돈을 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개발 이익을 옛날에 미국이 처음에 협상할 때 트럼프와 협상할 때 트럼프 다 자기네 독점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럽도 우크라이나 개발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진 거고 그게 젤렌스키가 원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젤렌스키도 원하는 걸 못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군사 안보에 대한 확실한 답이었거든요. 그걸 미국이 안 해줬어요. 그것도 젤렌스키가 양보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한 거는 둘이 서로 성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협정이라도 빨리 만들어내는 게 자기 공약했을 때 뭔가 보여주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우크라이나 이익하고 꽉 서로 인연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 상징적인 게 우크라이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전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이익과 우크라이나 이익을 서로 연계되게 하고 미국은 계속 우크라이나의 이익 관계를 갖고 있다면 러시아 행동에 있어 굉장히 큰 역할하고 다른 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 떠나지 않는 근거가 되고 유럽이 돈을 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필요한 거는 미국은 떠나지 않았다. 여기에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원래는 러시아 침공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지금 침공이라고 썼거든요. 우크라이나 요구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SNS에 나온 것도 러시아를 오히려 지금 공격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트럼프가. 무슨 말이냐면 생각대로 러시아 푸틴하고 트럼프가 원래는 둘이 트럼프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이 러시아에 대해서 국방 정상 방문을 해요. 시진핑이. 아시겠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원래 푸틴한테는 트럼프 첫 2년, 힘이 있는 2년이 엄청 중요한 해거든요. 2년 동안에 푸틴은 트럼프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푸틴도. 그래야 자기가 양쪽에서 박앤 파워를 가져가거든요. 미국하고 중국 싸울 때. 근데 푸틴도 그게 실패했죠. 트럼프도 생각대로 잘 안 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푸틴하고 친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지금 중국은 대만 빼고는 이 나머지 동해가 막혔거든요. 다 포위됐어요. 근데 지금 푸틴하고 시진핑 러시아하고 친하면 그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을 갈 수가 있어요. 물류로. 그래서 지금 그린랜드가 더 중요해졌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푸틴하고 관계 나쁘면 북극 항로는 러시아는 무조건 중국하고 그쟤도 지금 빙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지금 계속 협력을 확대해 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쪽으로 살짝 제가 빠졌는데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지금 상황이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고 있다. 근데 워린 버핏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현금을 가질지언정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미국 주식이 연속으로 지금 한 6일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야 되나래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 드디어 그 미국의 협상 요구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되게 웃겨요. 중국 상무부가 미중 협상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화 협상 요구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 빙구 평가. 미국의 이런 대화 협상에 대한 요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주가가 다 올랐어요. 모든 나라 주가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미국이 협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 와중에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냐면 지금 워린 버핏이 있기에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예 위기가 팍 폭발하고 아예 경제 위기가 팍 폭발해서 모든 자산이 저평가가 대폭락해서 저평가하면 자기가 준비해놓은 총탄을 들고 들어갈 텐데 지금은 그 퍼가 떨어졌는데 충분히 떨어진 게 아니고 아직도 높은 단계에 있고 체계적 위험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금리는 계속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미국 거시경제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이번에 1분기가 마이너스 0.3%예요.
그래서 2분기에 계속 마이너스 나면 이제는 침체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연속으로 2분기 마이너스로 가면은 경제는 이미 쇠퇴로 갔다고 보거든요. 리세션으로. 그래서 지금 침체로 들어간다고. 근데 지금 이미 1분기가 마이너스 0.3% 됐잖아요. 이게 지금 기술적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연속이면 완전 저는 경제가 침체가 한 거죠. 완전히 쇠퇴하다가 완전 침체로 가면 자산 가격이 대탑평으로 가는 거죠. 대폭락.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제조 위험이 퍼터진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고 한머니가 계속 그 기술적 중심으로 높은 펄을 유지하고 전체 시장이 아주도 높은 가격 위치에 있고 미래 기술, AI라든가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미래 흐름이 확실히 맞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투자해서 바로 현금 흐름을 벌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미래 스토리에 들어간 이 섹터는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지금 이런 배터리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미래 이런 섹터는 바로 현금 흐름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아직 시점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의 주주 총회에 대해서 제가 키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드렸는데 이런 걸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뭐죠? 미래를 보는 눈을 밝게 하고 우리가 미래 투자 자산 배분에 있어서 힌트를 얻고 그리고 미래 시대에서 흐름을 미리 읽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옛날에는 달러 자산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안전 자산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막 뭐 다른 나라에서 지역 전쟁이 폭발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 위기가 터지고 어떤 시학이 올 때는 오히려 미국의 금융시장은 더 잘 가요. 달러 자산은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경제가 불확실하면 이 기관 자금들이 안전자산을 찾아가거든요.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이 미국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자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포인트, 이제는 달러까지도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관세 전쟁의 본질은 환율 전쟁이다. 그래서 요즘에 원화도 절상했고 위안화도 절상했어요. 이게는 미묘한 변화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원화가 절상한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런 관세 협상 이런 좋은 흐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했죠. 아무리 협상이 잘 된다 해도 단기입니다. 미래의 미국과 중국과의 이 패권 싸움은 전체 흐름이에요. 이게 전체 시대의 흐름인데 여기서 협상했다고 그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본질이 안 변했어요. 단기에 시장의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겠지만 흐름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원화 자산이 절상이 됐을까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1차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가 무슨 말했죠? 월가에서 돈을 대표적으로 번 사람 베센트가 무슨 말했죠? 한국 정부하고 협상이 잘 됐다. 이보다 퍼펙트한 안을 가져올 수 없다. 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 한국 정부가 가져간 퍼펙트한 그 방안이 뭐냐? 완벽한 포트폴리오 갖고 왔대. 그게 뭐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원화 환율이 지금 절상 방향으로 가는 거는 미국에 대한 어떤 양도나 제스처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중국도 절상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지금 사무부가 그 시점에 문장 그렇게 올랐어요. 대화 요청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겠다.评估,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전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그런 사무부에서 그런 걸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이 1분기가 마이너스 0.5% 갔죠. 그 다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양보를 했어요. 일정 소수. 그러니까 중국은 이 시점이 협상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쯤이면 한번 얘기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말이 변했어요. 갑자기 개방을 얘기해요. 개방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뒤에서 오는 미묘한 뭔가가 주고받기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흐름은 그러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건 달러가 앞으로 달러 자산이 축소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기관 자산가들,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일정 부분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달러 자산 비중을 앞으로는 줄여갈 거예요.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러
까지도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헤지 펀드 자산 기관 투자가들은 많이 갖고 있던 달러 자산, 안전자산을 생각한 부분을 다른 안전자산으로 찾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말하는 금입니다. 요즘에 금이 좀 떨어졌죠. 그것 때문에 생각해야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다른 선진국에 대한 자산을 확장해 갈 거예요. 미국 아닌 다른 선진국. 예를 들면 일본. 이번에 워렌 버핏이 유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더 늘려가겠다는 게 일본 자산이에요. 근데 일본 이 사람이 미국의 5대 상사에 대한 주식 비중을 지금 한 200억 달러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게 이걸 왜 1000억 달러 투자 안 했는지 나는 후회된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걸 앞으로 50년, 60년 계속 일본 자산을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본 엔화 자산을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워렌 버핏의 이런 전략은 여러분이 특히 개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글로벌적으로 유명 브랜드이기 때문에 얘네는 레버리지로 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옛날에 워렌 버핏의 가치주 투자를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 개인들이 따라해가지고 큰 돈을 벌기 힘든 포트폴리오입니다. 워렌 버핏은 어떤 주식을 선택하냐면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선호해요. 배당률이 높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예요. 성장주라는 거는 가격 상승으로 돈을 버는 주식이에요. 캐피탈 게인. 근데 이 사람은 캐피탈 게인에서 돈 버는 것보다 그 회사가 이미 다 성숙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사요. 그럼 배당을 4%에서 5% 한다 하면 이 사람은 이 수익률을 20%로 만들 수 있어요. 배당이 1년에 배당 수익률이 5%인데 어떻게 1년 연수익률 20% 만들까요? 지금 이 사람 평균 20%거든요. 레버리지를 동원하면 돼요. 5% 레버리지 4배를 하면 돼요. 자기 원금이 1억인데 나머지를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4억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 사람은 유명한 브랜드인데 레버리지 부채를 일으켰을 때 돈을 빌려올 때 금리가 엄청 낮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그 상사 5대 상사에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엔화로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다 일본에서 레버리지 빌려왔어요. 레버리지를 일으켰어요. 얼마에 빌려냐면 0.5%에서 1%, 이자가 0.5%에서 1%예요. 지금 이 5대 상사 배당은 4에서 5% 줍니다. 여러분 빌려는 원가가 비싸봤자 1%인데 배당은 4에서 5% 줘요. 이런 거는 많이 빌려서 많이 투자할수록 돈 벌겠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5%라도 4배수로 레버리지 이렇게 하면 20%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금리로 빌려올 수가 없어요. 이게 워렌 버핏이 연 수익률이 20%를 번 원인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왜 하필이면 5대 상사냐?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5대 상사는 이 일본의 어떤 기업이냐면 일본의 독점 기업들이라고 보면 돼요. 얘네는 전 산업 공급망을 다 갖고 있어요. 이름이 무역 상사예요. 무역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지분 확보를 통해서 전체 산업 공급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쟤네끼리 무역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고 금융회사 무역회사 지분을 갖고 있고 공급망 기업끼리 갖고 있고 이렇게 쟤네끼리 막 이렇게 복잡하게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내부 거래를 해요. 내부 거래가 10%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급망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0.32%예요. 일본 GDP의 10.32% 이 5대 상사가 하고 있어요. 독점 기업이에요. 굳이 똑같은 논리로 중국 기업들을 비교하면 중국의 석유회사, 화학회사, 전력회사, 건축회사, 공상은행 중국의 최고 5대 회사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입니다. 근데 일본의 이 5대 상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32%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핵심 5개의 기업을 일본 놓고 이 5대 상사가 갖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퍼가 되게 낮아요. 퍼가 10배밖에 안 돼요. 미국 기업들은 퍼가 100배 넘어요. 100배. 근데 얘는 10배밖에 안 되고 배당을 1년에 4에서 5%를 해요. 일본을 독점하고 있어요. 모든 산업을 다 갖고 있고 쟤네끼리 거래해서 10% 넘게 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가요. 이거 투자 안 하는 게 바본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안 해. 일본에가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비용이 0.5% 1%밖에 안 돼. 그리고 배당을 4에서 5% 가져요. 이처럼 좋은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해봤더니 이 5대 상사는 운영 전략이 되게 재밌어요. 얘네는 5대 상사는 모든 산업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별로 이렇게 독립으로 해요. 그리고 그 산업 각 부를 운영하는 사람 거기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총 본사는 전략만 짜요. 그리고 관리, 거버넌스는 각 부처별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쟤네끼리 도급제처럼 쟤네끼리 평가를 하고 이래요. 위는 전략만 짜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워렌 버핏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따라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달러는 이제는 안전자산이니까 다른 안전자산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금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다른 선진국의 자산일 수 있다. 이 얘기 드렸어요. 아니면 상품, 실물 상품, 원유라든지 이런 ETF 상품, 실물 상품, 원자재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두 번째, 지금 워렌 버핏은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퍼가 아직도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퍼가 충분히 붕괴된 다음에 들어가려고 현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AI 중심, 빅테크 중심, 성장주 중심들이 퍼가 현금 흐름에 비해서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안전마진이 내려오지 않았다. 재물원에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박사를 그거 했어요. 프라이싱, 주가, 이런 기업의 가치가 합리적이냐,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밸류에이션. 그래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이런 쪽으로 계산해봤더니 합리적인 주당 가치가 6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가 5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이럴 때 그 계산 가격으로는 6만 원인데 5만 5천이니까 싸잖아요. 그럼 사야 되거든요. 롱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언제 사야 되냐가 안전마진입니다. 그럼 6만 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안전마진을 30%로 생각했을 때 그게 18,000원이잖아요. 그럼 42,000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30%를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워렌 버핏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성장주들은 아직 안전마진권이 안 들어왔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계속 갖고 가고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이 35%입니다. 제가 하는 독서 모임 강연이나 시대 멤버십에 들어오면 제가 계속 이런 워렌 버핏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겁니다.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퍼포먼스가 S&P 500보다 더 잘하는지 더 못하는지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계속 비교해서 제가 분석해 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필요하신 분들은 시대 멤버십 혹은 안유아 독서 모임 강연을 들으세요. 이게 두 번째 캐치 포인트라 보고요. 세 번째는 미래 글로벌화, 세계화 흐름은 앞으로 계속 불리게 될 거다. 미국 중심으로 가던 하나의 세계화, 하나의 글로벌화는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붕괴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과의 중간중간 협상은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흐름은 바뀌지가 않았다. 이럴 때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다른 나라에 분산될 거다. 그것이 미래 경제의 핵심이 될 거다. 비용은 증가할 거다. 모든 전 세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거다. 무슨 대가? 일단은 모든 상품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서 앞으로 중요해지는 섹터가 원자재, 물류, 에너지 싸움이 미래 패권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워렌 버핏이 후계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에너지 전문가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담당하던 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후계자로 락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에너지 패권 시대에 어느 만큼 또 과거의 60년의 휘황찬란한 기적을 이 후계자가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운수 물류, 원자재, 철강, 금속 그리고 농산품 이런 안전 확보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이번에 그린랜드, 미국 트럼프가 왜 그린랜드에 엄청나게 그렇게 욕심을 하냐. 그린랜드는 미래 첨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가 한 40종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을 그린랜드가 갖고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광물자 특히 휘털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다 미래 첨단 산업에 우크라이나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광물 협정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싸움이 엄청나게 진행될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미국에 대한 미래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제발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배 안에서 싸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점점 약화되는 건 맞는데 그 대안으로서 다른 선진국 자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중국의 거대 자산도 중국 GDP의
2% 차지하고 미국의 5대 상사가 무역 상사가 일본 GDP의 10.32% 차지하는데 일본이 자산을 가질지언정 중국 5대 자산은 워렌 버핏이 안 가지는 거예요. 뭘 말하죠? 미국은 역시 아직도 미국식 자본주의가 미래를 계속 선다하고 그거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는 방향이라고 워렌 버핏은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심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이런 체제 우려나 이런 거는 계속 갖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휴일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준비된 사항을 공유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응원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계속 슈퍼챗으로 응원해주니 안동찜닭님, 제가 안동찜닭 되게 좋아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안유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책도 사서 친구들이랑 스터디 중이에요. 책 정말 쉽게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책 더 플로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응원해 주시는 윈항국님 항상 느끼시지만 시야를 넓혀주시는 최고의 내용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장을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